오늘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금융회사의 긍정적인 변화에 관한 24페이지 보고서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Current Status of Cryptocurrency Business of Global Financial Companies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이름은 심지훈, 영문 이름은 지훈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키웨스트 77의 대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본시장연구원이란 곳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고의 자본시장 think tank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원장은 신진영 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자본시장연구원은 1997년에 설립이 됐고 여기 설명으로는 국내 유일의 자본시장 싱크탱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우수한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보고서들은 국내 금융사들의 정책 수립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최순영 연구위원님이 발간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2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총 32명의 연구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최순영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다 마치신 거로 되어 있고 맥킨지, SK경제연구소, 삼성금융연구소 현재 2010년부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요거는 요약된 내용인데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그간 다수 글로벌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으며 특히 이와 같은 입장은 다름 아닌 일부 글로벌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자로부터 표명되어 왔다. 2014년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가상자산은 매우 쓸모없는 가치 보관 수단이며 불법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블랙락 회장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지수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분이 제이미 다이먼, 아래 있는 분이 레리 핑크가 되겠습니다. 자, 서론 두 번째 이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하는 자산관리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중개 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2020년 골드만사스는 고객 투자자 설명회에서 가상자산은 자산군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유수한 신문들에 나와 있었죠. 이분이 브라이언 모이니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설명한 내용들을 제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비트코인 가격이 700만 원에서 2020년도죠. 2021년도에는 7만 달러, 약 8,2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은 달러로 봤을 때는 900억 달러, 그 다음에 1조 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125조 원 규모가 1,390조 원 규모로 2021년도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약 3,065조 원 정도 되고요. 21년도 기준이죠. 그리고 달러로는 2.2 트릴리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채권이라든가 주식의 전체 규모에는 많이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총액 추이도 2016년, 17년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증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살펴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비중이 68% 정도 되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32%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 및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그 내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유럽의 경우는
56%, 아시아의 경우는 71% 정도가 기관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즉 미국은 개인 투자 비중이 다소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시아는 기관 투자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아시아 쪽이 좀 더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초반에는 다소 이제 부정적이었고 적극적으로 변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각화된 사업 추진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산 관리, 자산 운용, 수탁 서비스, 트레이딩, 그다음에 위탁 매매, 인프라, 조직, 그리고 투자나 제휴 부분까지 다각도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에 가상자산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접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 나와 있는 표는 그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느냐를 표시한 건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주요 금융사들은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JP 모건, 피델리티, 블랙록, 그 다음에 웰스파고를 저는 주요한 회사로 꼽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은 이제 자금을 다루는 규모가 또 매우 크기도 하지만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연금 투자로 정평이 나 있는 투자사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민연금들이 투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블랙록은 지난번 뉴스에서도 다뤄드렸듯이 1경 이상을 다루는 1경이면 만조입니다. 만조 원 정도를 다루는 매우 큰 회사다. 그리고 웰스파고도 전통의 또 강호로서 지금 암호화폐 투자에 투입되고 있다. 그 외에도 뭐 일본계 뭐 미즈호 뱅크라든가 노무라라든가 다 지금 겉으로 티는 많이 안 내지만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 현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고액 자산과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가상자산 펀드 및 ETF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로 이제 회사로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웰스파고가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고액 자산가들, 개인 자산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펀드, 공모 펀드 이렇게 있는데 미국 ETF 규모가 나오죠. 사실은 그런데 글로벌 가상자산 펀드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헤지펀드 벤처 캐피탈을 합치면 약 850억 달러가 되겠죠. 여기 단위가 10억 달러니까 850억 달러로 작은 규모지만 성장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암호화폐 펀드하고 ETF가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현물 신탁 부분에서는 이제 블랙록이 출시를 지난 8월인가에 선언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401k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국민연금 투자의 이름이 401k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로 누가 다룬다고요? 피델리티가 연금을 가지고 굴리는 데는 정평이 나 있는 규모가 매우 큰 회사다. 그래서 국민연금 투자가 암호화폐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암호화폐 펀드 ETF 투자액이 85 빌리언 그러니까 즉 한화로 118조 원 규모 정도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점은 좀 한 가지인데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 투자 기준이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면 순 투자 자산 기준으로 한화로 2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억 원 정도를 내가 부동산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베팅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27억 정도 되면 사실 상당히 부자죠.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자금을 투자하게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물론 투자가 작은 금액을 갖고 하시는 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큰 개인들이 큰 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슈퍼 개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 현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수탁이라는 거는 그 맡기는 서비스인데 이런 거죠. 그냥 내가 집에 갖고 있다가 이걸 뭐 USB에 담아놨는데 없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금융기관에 내 암호화폐를 맡기는 서비스. 그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줘라. 이런 서비스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필요가 없지만 뭐 암호화폐를 뭐 10억, 20억, 100억 뭐 이렇게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전하게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탁 규모가 223 billion, 그러니까 한화로 31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은행들이 조금 꺼려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 178개 은행 중에서 암호화폐 노출, 여기서 노출이란 말은 이제 뭔가 거래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이제 노출이니까 영어로 exposure가 되겠죠. 그래서 은행이 7곳 정도 있다.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사업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위탁 매매, 그리고 수탁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그래서 좀 고급화된 투자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로빈훗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고객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개인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무료 혜택을 또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는 송금, 결제 등 인프라 효율화를 위한 허가형 블록체인 개발, 그리고 핀테크 기업의 투자 및 제휴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회사의 주요 가상자산 투자 제휴 기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죠.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서클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미국의 업체입니다. 이 블랙락 같은 경우는 또 서클하고 또 이렇게 제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어셋이라는 업체랑 제휴를 해서 블록체인, 디지털, 암호화폐 관련돼서 지금 제휴를 맺어나가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역으로 보면 BNY 멜론하고 또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참고된 링크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전략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고객 기반을 형성해야 된다. 기관 투자자 참여를 위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규모가 크니까요. 그리고 건전한 리테일 투자 문화를 위한 리서치 또는 교육들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 테마 펀드가 필요할 텐데, 가상자산 관련한 테마로 모아놓은 펀드나 ETF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 인프라 효율화 부분이 되겠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새로운 디파이 사업기의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디파이는 암호화폐를 이제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최순영 연구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결론 내용이 좀 상당히 길었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는 과거 취해왔던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 중, 방향 전환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일부 제도적 틀의 마련과 함께 주요 고객층의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2022년 테라 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 일명 가상자산 겨울 크립토 윈터로 인해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추진은 일정 수준 속도 조절이 예상되지만 가상자산 사업을 위해 많은 준비와 자본을 투입하여 첫 발을 들인 만큼 그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2022년 8월 블랙락은 가상자산 현물 신탁을 출시하면서 최근 가상자산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설명을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국내 회사도 가상자산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추진, 국내 4대 시중은행은 가상자산 전문 핀테크 기업과 합작 법인 또는 지분 투자 형태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에 진출 중, 국내 증권사들도 가상자산 전문 핀테크 기업 등과의 제휴를 통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준비 중, 다수 국내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분야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제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해 법률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은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됨.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97년에 설립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유의미한 이제 보고서가 간행이 되었고요. 이는 국내 금융사의 정책 수립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분석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비트에서 개최한 지 5년째 접어든 UDC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분석 내용을 현장감 있게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1일차에 있었던 주요 내용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UDC 2022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업비트 디벨로퍼 컨퍼런스 2022 September 22nd to 23rd 2022 BPEX 부산 사우스 코리아. 저는 QST이고요. 이름은 심지훈, 영문 이름은 지훈심, QST 77의 대표입니다. 자, 먼저 UDC 행사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비트 행사는 UDC 행사인데요. 5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행사가 되겠고요. 올해는 부산역 바로 뒤편 인근에 있는 BPEX에서 22일과 23일 양일관에 걸쳐 개최가 됐습니다. 한 3천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지만 지금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나라 숫자가 지금 118개국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지도가 있고요. 여기 서울이 있고 서울에서 400km 아래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운전 시에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BPEX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부산역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배 타고 넘어가면 일본 후쿠오카가 나오겠죠. 자, 이건 이제 전체 사진, 지금 홀 A가 있고 홀 B가 있는데 제가 홀 A 사진을 촬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어주는데 제가 이제 중간 앞에서 한 5번째 정도 앉아서 보다 보니까 제 모습도 이렇게 우연히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요거는 B에서 찍은 건데 첫날에는 조금 뒤편에 앉았었고요. 제가 이제 갖고 간 맥북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요건 이제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팜플렛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참가한 그 참가증 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업비트 중앙 이제 홀에 있는 방송 촬영하는 장소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옆에 이제 여직원한테 부탁해서 하나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홀 B 앞쪽에서 A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여러 이제 행사장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은 한 요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나중에 사진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DC 1일차 주요 스피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스테이지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나와서 그 행사에 오픈을 이제 해주었는데요. 주요 내용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크립토 윈터 시대가 지나고 나면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한 블록체인 세대가 나타날 것.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블록체인 상품, 서비스를 통한 검증이 되겠고, 월렛, 지갑이 되겠죠. 월렛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내역이 월렛 소유자의 신분증처럼 활용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홀 바깥에서 이제 펼쳐진 기자 간담회였는데요.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하이브하고 이제 예전에 5월에 마케팅 협력을 해서 자회사를 설립한 내용이 있는데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자 간담회에서 이서구 두나무 대표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차기 사업이 하이브와 미국의 합작으로 설립한 레벨스다. 그리고 가장 도전할 만한 블록체인 분야가 NFT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나무의 주요 수익 창출 루트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BTS와 아리아나 그랑데 등 유명 연예인 지적 재산권 IP를 활용한 NFT 사업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이미 거래소 포화 상태에서 또 다른 거래소를 만드는 것인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개장 이후부터 투명성, 안정성, 고객 보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기준에 따라 업비트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낮다고 일축했다. 이 내용이 이제 이서구 두나무 대표가 22일에
홀 바깥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노트 스테이지에서는 솔라나에서 두 분이 올라와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매트 소그하고 탐 리. 매트 소그 이분은 지난번 KBW 2022 행사에서도 발언을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링크드인에 1촌 신청을 해서 맺어놓고 메시지 정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설명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이더리움보다 역사가 짧고 초창기 다른 레이어 1 네트워크보다 불안정성을 보였다. 이건 사실이란 얘기죠. 그리고 4개월 동안에 최근에 안정성을 좀 높이는 작업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솔라나가 안정성 문제 때문에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었고 뭐 해킹을 당했네 마네 하면서 솔라나가 거의 뭐 5위권 6위권 되는 사이즈가 큰 암호화폐인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솔라나는 지금 여러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데스크탑 없이 모바일에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이 트랜잭션을 상당히 많은 양을 할 때 데스크탑 컴퓨터 정도의 사양으로 받쳐줘야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라나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모바일 정도 수준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이렇게 만든 코딩이 특징이기 때문에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체 SNS 서비스 솔라나 모바일 스택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중에 자체 스마트폰 사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스마트폰을 과연 많이 사용할지 그건 좀 의문이고 아마도 상징적으로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람다 256, 이거 대한민국 업체입니다. 람다 256과의 협업을 발표를 했고, 람다 256은 국내 프로젝트에 솔라나를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람다 256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부스를 보통 한 칸을 얻는데 3칸 정도를 얻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UDC 스테이지라고 또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회 회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인류는 처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조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정보뿐 아니라 자산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블록체인 혁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국가의 회사를 만들면 한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다오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초국적인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 국적을 초월한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오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해 주셨고요. 다오의 특징 중 하나는 해킹이나 코드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자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갖는다. 누구나 이제 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코드 결함이 현재는 빈번하여 구성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오가 일시적인 트렌드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오 조직과 기술이 꼽힐 수 있도록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다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UDC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1일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간략한 이제 전체적인 스케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2일차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케치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UDC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또 갖고 있는 생각을 또 별도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는 아마 풍성하게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비트에서 개최한 지 5년째 접어든 UDC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현장감 있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에 있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올린 1일차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일차든 2일차든 어느 것을 먼저 보셔도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DC 2022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업비트 디벨로퍼
Developer Conference 2022 September 22nd to 23rd 2022 BPEX 부산 사우스 코리아. 저는 키웨스트이고요. 이름은 심지훈, 영문 이름은 지훈심, 키웨스트 77의 대표입니다. 자, 먼저 UDC 행사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업비트 행사는 UDC 행사인데요. 5년 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행사가 되겠고요. 올해는 부산역 바로 뒤편 인근에 있는 BPEX에서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가 됐습니다. 한 3천여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한국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지만 지금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나라 숫자가 지금 118개국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지도가 있고요. 여기 서울이 있고, 서울에서 400km 아래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운전 시에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BPEX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부산역 바로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배 타고 넘어가면 일본 후쿠오카가 나오겠죠. 자, 이건 이제 전체 사진, 지금 홀 A가 있고 홀 B가 있는데 제가 홀 A 사진을 촬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찍어주는데 제가 이제 중간 앞에서 한 5번째 정도 앉아서 보다 보니까 제 모습도 이렇게 우연히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요거는 B에서 찍은 건데 첫날에는 조금 뒤편에 앉았었고요. 제가 이제 갖고 간 맥북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요건 이제 참가자들에게 나눠준 팜플렛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참가한 그 참가증 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업비트 중앙 이제 홀에 있는 방송 촬영하는 장소에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옆에 이제 여직원한테 부탁해서 하나 유일하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홀 B 앞쪽에서 A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여러 이제 행사장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늘은 한 요 정도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나중에 사진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DC 2일차 주요 스피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DC 스테이지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칠리즈 대표고요. 동시에 소시오스닷컴 대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지금 찍고 나서 보니까 눈이 살짝 감겼네요. 미안합니다. 칠리즈 앤 소시오스닷컴 이렇게 되어 있죠. 연관된 회사고요. 여기 이제 링크드인에 나와 있는 드레이푸스 사진이고, 저하고 이제 친구를 맺어갖고 지금 이촌으로 되어 있네요. 요건 이제 그 칠리즈 소시오스닷컴 부스에서 강연이 끝나고 만나가지고 명함 주고받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유명한 축구 스타죠. 지금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메시가 이제 칠리즈 소시오스닷컴의 전속 홍보 대사라고 할까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업체들 보면은 그 아디다스라든가 그 다음에 제미니,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나와 있죠. 또 샌드박스도 있고 소시오스닷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임도 있고 여러 업체들과 지금 제휴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아실 텐데 K리그에 있는 팀이죠. 포항 스틸러스하고 마케팅 제휴가 돼 있어서 동남아권에서는 지금 거의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시오스닷컴하고 샌드박스, 더 샌드박스라고도 부르는데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풋프린트, 그러니까 칠리즈가 글로벌에 얼만큼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보면 여기 뭐 대표적으로 US 파트너스, NBA, NHL, NFL, 뭐 나스카 등등 나와 있죠. 그리고 Our Global Partner Rosters, 글로벌 파트너 이거 명단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라든가 여러 이제 축구팀들을 위시해서 팀들이 많이 있죠. 사실 제가 축구에 엄청나게 이렇게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팀 이름 정도만 아는 수준이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DC 스테이지 알렉산드레 드레이푸스 칠리즈 소시오스닷컴 대표, FC 바르셀로나, 더 샌드박스 등 파트너사와 협력해 더 샌드박스 내 부지를 활용한 FC 바르셀로나의 웹3 이니셔티브를 전개할 예정이다. 뭐 이니셔티브는 뭐 주도권을 잡고 좀 진행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웹3 경기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미. 칠리즈는 올해 8월 1일 FC 바르셀로나에 1억 달러, 하나로 약 1,408억 원을 투자해 FC 바르셀로나의 웹3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회사의 주주가 또
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160만 명이 칠리즈를 이용, 시가총액 순위로 상위 10대 암호화폐를 제외하면 차세대 블록체인 가운데 가장 이용자 수가 많다며 지금은 우리의 잠재 이용자 수의 1%에도 채 도달하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용자 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칠리즈는 한국 시장을 주목하며 본격적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K리그 포항 스틸러스와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앞서 드렸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키노트 스테이지 세바스찬 보르제 더 샌드박스 COO, co-founder,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총괄을 지니까 Chief Operation Officer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co-founder니까 공동 창립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설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메타버스 공간에서 유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익 창출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실제 강조를 많이 했고요. 함께 일하고 놀고 배우고 수익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400개 이상 파트너와 협업하여 엔터테인먼트, 게임, 라이프스타일 등을 메타버스에 적용 중이다. 그리고 랜드는 메타버스 내의 공간으로서 부동산 매매 가능, 내 땅에서 내가 만든 게임을 실행하고 창작물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샌드박스가 하는 일이죠. 샌드박스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UDC 스테이지, 트래블룰의 현재와 미래.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시윤치아라는 분이 이 토론을 이끌었던 분이고요.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DC 스테이지, 트래블룰의 현재와 미래. 닐 크리스티안센, 코인베이스 수석 고문, 그리고 수기 체르, FTX 거래소의 최고 준법 감시인 두 분이 말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닐입니다. 전통 금융과 달리 암호화폐 이전에 관해서는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기에 우리는 바닥부터 트래블 룰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만들어야 했다. 초창기인 만큼 이용하는 서비스가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서비스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수키 체르 이분이 말씀하신 걸 보죠. 회사가 글로벌 확장 시에 지역별로 다른 트래블룰 요건에 맞추기 위해 협업이 중요했다. 우리 거래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갔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FTX 거래소가 여러 나라에 이제 거래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나라별로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FTX가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FTX의 안을 제시하고 이거에 좀 맞춰 나가는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UDC 스테이지 트래블룰의 현재와 미래. 이번에는 해붕 리,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 님의 말을 들어볼 텐데 이분이 전직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한국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까지 지내셨다가 업비트로 이직을 하시는 바람에 조금 말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 리, 싱가포르에서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우리가 만든 안이 규제 당국 싱가포르에 부합하는지 걱정했다. 이런 부분들이 각국의 규제와 맞는지 확인 작업이 어려웠다. 업비트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해 베리파이 바스프를 도입, 나머지 주요 거래소들은 코드를 택했다. 자, 업비트는 저런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라는 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주요 거래소들은 코드 정도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래블룰에서 중요한 것은 점유 인증이다. 제3자가 제공하는 사진 증명이나 동영상이 아닌 기술적 방법으로 점유 인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트래블룰에서 A라는 사람이 A한테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경우가 있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A라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B라는 사람이든 A라는 사람이든 전달하는 게 이제 받는 쪽에서는 A라는 사람이 제대로 갖고 있는 걸 보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하는 게 현재 수준인데 좀 기술적 방법으로 좀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부스 31번에 설치되어 있던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의 모습을 제가 촬영한 것인데요. 사실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이제 커트한 게 다른 분들이 직접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왼쪽으로만 사진을 커트한 건데 업비트에서 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스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뭐 투자자 보호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업비트가 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규명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넘어갈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UDC 오늘 2일차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혹시나 2부를 오늘 먼저 보신 분들이 1부를 못 보셨다고 하면 영상을 찾아서 1부를 같이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1부를 먼저 보고 2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부 1일차의 내용과 2일차의 내용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강연이기 때문에 굳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이제 구독자가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분석과 뉴스 해설들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